안녕하세요. 오늘 자담의 사회를 본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한태림 센터장입니다. 먼저 오늘 자담의 취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무고용 제도가 도입된 지가 올해로 3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용률도 아주 많이 증가를 했는데 또 일자리 창출에 그 정부가 앞장서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고용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90년도에는 8천 명 정도 됐어요. 근데 현재는 25만 명으로 한 30배 정도 늘어났고요. 고용률도 90년에 0.43%였는데 지금은 2.92%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에도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일자리에서 승진도 하면서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죠. 하지만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또 직장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 3개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처음 생겨서 아직 홍보도 잘 안 됐고 또 센터의 그 정책성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센터에서는 이제는 고용 유지다라는 주제로 고용 현장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좌담회 방식을 여러 번 변경하다가 결국 줌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에게 너무 혼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이나마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행은 1부는 장애 유형별 고용 유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2부는 고용 유지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와 또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부에서 말씀해 주실 그 패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공단의 그 일산직업 능력개발원이 있습니다. 능력개발원이 5개가 있는데 그 일산이 제일 먼저 생겼죠. 거기에 청각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각장애인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업무만 10년째 하셔서 청각장애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윤중호 청각훈련처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그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직접 뛰시느라고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다른 행사와 겹쳐서 곤란한 상태였는데 우리 자담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실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는 에스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엔 기구인데 2010년에 한국 대표를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그 어렵다는 미국의 공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총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무나 유명하시죠? 뭐 제가 소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회사 어디겠습니까? 베어베터죠. 베어베터의 이진희 대표께서 바쁘신 중에서도 참가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먼저 패널들의 발표 내용을 들은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담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청각, 지체, 시각, 발달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윤중호 처장님 발표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처음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해서 파워포인트로 약 한 7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소개받은 윤중호라고 합니다. 아까 10년 했다는데 19년 했습니다, 센터장님.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이 이제 청각장애인이시라 뭐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유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청각장애인의 간략하게 알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아주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바로 알기입니다. 모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꼭 큰 소리로 청각장애인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입모양을 또박또박 크게 해주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화 이외의 방법으로도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수화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인공호흡 수술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화나 입모양이나 필담 또는 요즘 개발된 앱으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청각장애인이 학습 성취도가 떨어져서 지능이 떨어진다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IQ 검사에서 K-WIZ 동작성 검사를 해보면 우리 청인들과 거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청각장애인의 어떤 기준을 잠깐만 살펴보면 양귀가 9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90데시벨의 수준이 기차 소리 엄청 큰 소리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청각장애 들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0데시벨 이상인 자가 청각장애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각장애를 만나실 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수화로 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우리 청인들이 수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은 구화, 입모양을 보거나 독하라고 보통 상세히 말합니다. 필담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 표정입니다. 구화를 하든 필담을 하든 수화를 하든 얼굴 표정이 가장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수어라는 용어가 바뀌어졌는데 이거는 공식 국어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수화라고 하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는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청각장애인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현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일기를 쓴 건데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허락을 맡았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출근을 하면 입모양에 거의 집중을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집에 오면 긴장이 풀려서 고요함 속에서 편히 쉰다고 합니다. 즉 일과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전혀 알겠다고 했으나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에서 나는 마스크를 못 벗어. 그래서 입모양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알아서 의사소통을 잘해. 청각장애인이 몸이 멀쩡하니까 뭐 수어나 필담하면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너는 못 들으니까 주위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래서 시끄러운 장소에 배치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또한 이것은 청각장애인에게 온 카톡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익명으로 처리해서 실제 상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뒤에서 불렀거나 크게 말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지나치더라. 기분 나빴어. 이런 경우. 또 오른쪽 끝에는 식당에서 얘기했는데 고개를 끄덕이길래 알은 줄 알았는데 뭐 이해한 줄 오해를 하고 전혀 다른 일을 했대. 이런 메시지. 또는 눈치껏 따라와야지 왜 그렇게 계속 일을 붙잡고 있냐. 또 마지막에는 나는 B 업무를 요청했는데 왜 A 업무를 계속 해오지?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굉장히 직장 생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현장, 기업주들 또는 현장에서 어떤 예로 사항이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화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사용할 물건을 동료 옆에 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근데 동료가 혼냅니다. 그럼 청각장애는 왜 혼났지? 모르는 경우. 직장 상사가 그냥 청각장애인한테 저녁까지 완성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청각장애는 알겠다고 하고 근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허락도 없이.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물론 이런 경우가 비장애인에도 많이 생기는 경우나 청각장애인에 조금 심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회사에서 급여 이체가 전산장애로 약 이틀이
이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아무 말 없이 급여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서 이 기업주한테 막 쌍두 욕을 보냅니다. 왜 안 주냐 해서 뭐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이런 경우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현장 강원을 할 때 상사가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동료가 알려준 대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이 나서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약 한 15년 동안 55개 기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하고 근무를 할 때 이것만 바꿔줬으면 너무 좋겠다. 100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유사한 걸 모아서 14가지를 추렸습니다. 그중에서 시간 관계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오해입니다. 수를 하든 필담을 하든 구화를 하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해가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이 듣고 알았다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실제 작업을 해보면 거의 작업 분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는 근무 중에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든지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지 않는다든지 새벽에 기숙사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 고함 소리, 문 닫는 소리, 또 음식 씹는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아까 카톡 메시지를 예시를 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부르거나 큰 소리를 부른다고 해서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정면을 보고 입 모양을 크게 또박또박 얘기만 해주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당에서 업무 지시나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불가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소음이나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는 눈치껏 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이해를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에 느린 편이기 때문에 끊고 쉬운 말로 알려주는 게 좋고요. 엉뚱한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오해 발생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래 했는지 자기 말로 다시 말하게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가 그냥 물건을 가져간 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청각장애인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또 비폰을 사용할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는 매너도 필요합니다. 또 업무 지시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청각장애인은 특별한 상황이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이런 이해관계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급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산장애를 못할 거면 미리 담당자가 알려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했을 때는 오해 소지가 나오고요.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기업주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담당자한테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게 좋습니다. 작업 부분입니다.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고 자세히 알려주고 항상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기술, 그러니까 보정화 기기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업무 정확하고 또는 중요한 부분은 메신저나 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복 설명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지시하고 알았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시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전화가 연결돼 있는 업무는 좀 배제를 해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전략적으로 지원해 줄 방향은 인식 개선을, 청각적 인식 개선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동료부터 해서 다 같이 하는 경우죠. 그리고 보정화 기기도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시간, 장소 부분이 있다면 꼭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될 거면 지금 그림처럼 투명 마스크, 비오 마스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는 게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황 발생 시에는 꼭 설명을 해주고 회의 시에도 중간중간에 얘기할 기회를 주고 특히 우리는 똑똑하면 되는데 화장실에 똑똑해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용 중이면 밖에 사용 중이라는 거 팻말을 좀 걸거나 마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쉬운 말로 공지를 해주는 이런 부분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각장애 의사소통으로 오해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시도해 본 거지만 초기 적응 기간 1개월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수어 통역사, 뭐 중간 의사 전달자도 좋죠.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지원인 제도로 활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요청할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만. 불만과 오해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청각장애 오더라도 필담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 통역을 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청각장애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주위 동료, 상사를 포함해서 인식 개선 교육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리며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다음은 이용석 실장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용숙이고요. 저는 일반 고용에 대한 얘기를 고용시장에서의 고용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일반 고용시장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여기 이제 장애인단체 와서는 한 4년,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뭐 심리적으로나 이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거 고용 시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이제 지체장애인들한테 그게 가장 큰 그 걸림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는 그것을 이제 계단 넘기라는 표현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계단. 사실은 이 문제가 가장 지체장애인 쪽에는 마찬가지지만 어느 일반 근로자나 아니면 장애인 근로자 상관없이 이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받았던 월급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물론 지금 한 30년 전 정도가 되는데 9만 원 받았어요. 9만 원 받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제 좀 지나면서 비장애인들의 임금의 한 70% 정도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너가 주는 대로 받는 방식이어서 내가 받는 그 임금이 많은 비용인지 적은 비용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대상이고 다만 현재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보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현재의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이 좀 제외돼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9천 명 정도가 아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간의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반 고용시장에서 고용하는 환경보다도 이런 제도적 환경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임금 근로자로서 일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한 조건 자체가 현재 지금 제도 안에서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뇌병변 장애인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 없음으로 자꾸만 취급받게 되거든요. 의사소통도 끊임없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라서 이 문제가 일단 최저임금법 제7조 1항에 대한 그 적용제를 이런 제도를 좀 없앰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일반 고용 시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네,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결국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고 그 일의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그 돈을 벌어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일상을 사는 거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집도 살라고 노력도 하고 하는 사회적 그러니까 자기가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장애인들의 고용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한된 상태 안에서만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게 있잖아요. 노동무능력자라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서 끊임없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들. 특히 지금이야 이제 각종 제도들이 생기면서 어, 장애인 고용률이 올라가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중증의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발을 이용하거나 물리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이런 물리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항력 장애인들에게는 역시 여전히 현재 제도로 만들어진 고용시장에도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의 문제를 조건에 대한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의 문제들, 뭐 노동 능력은 교육이나 지적 능력, 뭐 작업적 환경 등 사회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좀 더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업 후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승진 차별이 그렇게 심했어요. 근무를 해도 끊임없이 승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고용 시장에서 그러니까 탈락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결국은 고용을 안정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으로 야근을 강요받거나 아니면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 근로를 강요받는 형태가 실제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고용시장을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가 기존에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독 장애인분들만 뭐 야근을 강요받는다든가 이게 뭐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눈치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문제인데요. 각 동료 간, 비장애인 동료 간의 그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나 내병본 장애인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물리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이동들은 비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할 때 끊임없이 걸림돌이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는 그 과정도 장애인 직원들에게는 꽤 고역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맛있는 집에 우리 팀이 같이 가게 되는데 나는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뭐 앞에 입구에 뭐 3개의 계단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팀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동료한테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계단을 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일반 고용시장에서 주로 활용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저는 IMF 때 1996년도, 97년도 이때쯤 될 거예요. IMF 때 제가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IMF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그 출판사 안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사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편집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직원들은 편집도 하고 짐도 나를 수 있고 신부를 할 수 있다. 똑같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네가 사장이라면 누구를 해고하겠냐. 저 납득했어요. 근데 제가 억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해고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사장이 너 그냥 그만 나와 하면은 나오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어도 만약에 두 가지 멀티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게 낫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출판사나 여행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끊임없이 내가 없으면 이 업무에서
이 회사에서 돌아가지 않는 업무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공하고 함으로써 그 문제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처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추후에는 이제 결국 또 해고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어느 정도 버텨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국은 고용 환경 안에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사, 동료들과 협업 체계를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업무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끊임없이 동료들과 협업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근태 관리예요.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야근에 빠진다거나 같이 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분한테 근태나 아니면은 이분이 진짜로 일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의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태 관리는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자기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케이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근태 관리는 비장애인 사회에서도 꽤 많이 그 각 회사별로 끊임없이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태 관리를 좀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네. 또 한 가지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대부분의 그 보조기기는 인적션 서비스가 제도로서 활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일반 고용시장 안에 들어가서 뭐 계단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목발을 이용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그때 지상 3층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가야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먼저 출근을 했어요. 제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출근하고 먼저 퇴근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동료들이 나와 같이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보조기기나 편의물품들이 제공되고 있고 또 인적지원 서비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업무 능력을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동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쪽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무슨 요구를 자기한테 얘기할 때 그냥 그래 대충 이해하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고 뒤에 가지고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이 그때 나 이렇게 알아들었다. 저 사람 장애로 인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핑계가 되는 거죠. 이 일의 실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장애를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동료 비장애인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 비하 발언이나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만큼은 넘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도 자기 관리를 위해서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재 지금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하고 끊임없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대부분 장애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제 동료분들이 일반 자영업으로 빠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시장은 꽤 안정되어 있고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취업의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한계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 그다음에 이 비장애인과의 그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자기 PR을 해서 동료들이 본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꽤나 중요한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준 총장님 시작해 주시죠. 오늘 같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장애 영역 간에 가지는 이런 그 불편함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에 관한 상황들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등록 시각장애인 숫자는 25만 3천여 명 정도 되고요. 전체 등록 장애인의 9.7% 정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에서 조금 살펴보면요. 남성 비율이 한 3, 여성 비율이 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가 2 정도 차지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8 정도 됩니다. 요 대목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60세 이상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높지만 시각장애인의 고령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떤 고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비정규직의 비율이 시각장애인이 전체 장애인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5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전체 고용된 시각장애인 중에 취업자를 살펴보니까 53% 정도가 나름 전문직이더라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22.9%가 안마사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졌다 보니까 전문직이라고 보는 거고요. 대졸 이상 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또 전문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좀 높게 나온다.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각장애인 8명 중에 2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안마 직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고용 형태가 다양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안마사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까지 좀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서로 임금이 달라요. 네. 헬스키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다 안마하시는 분들인데 좀 임금이 서로 다르더라. 그러면 왜 안마 직종이 적합 직종이 됐느냐? 주로 손을 사용하고 시각을 덜 사용한다는 어떤 직무상의 특성이 있고요. 사람이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좀 시각장애인 분들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직무 환경이 안마 베드 또 안마 동선 이 정도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적응하기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마업에 종사했으니까 좀 익숙한 부분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종사하는 안마사는 안마 직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전통적 일자리, 그러니까 과거에는 창업을 하거나 안마사로 고용돼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자리는 줄고요. 헬스키퍼 고용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창업이 위축돼가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마사로 고용되거나 또 창업을 하거나 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취업자 숫자가 많이 줄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인구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안마사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안마업 외에 어떤 직종에서 시각장애 분들이 일하시나? 우리가 전통적 직종이라 그래서요. 과거에는 역설을 하시거나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종교인 이런 쪽으로 많이 종사했었는데 최근 한 20년 들어서 조금 양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지만 공무원 하시는 분,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 문화예술인, 법조인 이렇게 좀 최근 20년 들어서 좀 다양해지고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직업적 다양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보조공학 등 기술의 발달이 큽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은 이메일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눈부신 지금 그 발전을 이루었고요.
뭐 장애인 의무고용제 같은 장애인 고용 제도가 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좀 시각장애인들의 고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의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늘어났어요. 30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 하면 신문에 날 일인데 지금은 뭐 시각장애인 대학 간다고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 고용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겁니다. 그 헬스키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인 비정규직 일자리인데 이 비정규직이 높다는 측면은 지금 상당히 빨리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저임금입니다. 헬스키퍼를 예를 들면은 근로시간에 비해서 시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그 금액이 높은데 보통 주 20시간 근무다 보니까 절대 금액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적절한 지원 제도의 부재입니다. 뭐 시각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형태나 하는 일에 따라서 뭐 보조공학기기 지원이나 근로지원인 지원 같은 게 좀 특별하게 좀 지원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도 좀 약하다. 이런 측면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제도의 개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공학기기 지원도 더 확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지원인 제도 같은 이런 제도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좀 이렇게 좀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지원 제도하고 근로지원인 제도가 조금 이렇게 조인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담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뭐 노무 상담이나 고용 상담도 필요하겠고요.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담 제도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 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학 교육 과정을 직업훈련 과정으로 인정하면 시각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일반 고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스트레스입니다. 사회성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인데요. 이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훈련,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갈등의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직업 적응 훈련 프로그램 기회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립생활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다니고 일상생활 혼자 처리하고 뭐 이런 자립생활 능력을 좀 함양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서로 잘 모르니까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기니까요. 인식 개선 활동도 꾸준히 좀 이루어져야겠고요. 아까 잠깐 상담 말씀드렸는데 포괄적 상담기회 제공 매우 필요합니다. 일단 노무 관련되는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 스트레스나 차별, 뭐 피해에 대한 뭐 자기용어, 뭐 이런 종류로 좀 포괄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상담이 제공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비정규직 고용을 뭐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지만 정규직이고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 비율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속 기간이.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헬스키퍼 중심,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심의 시각장애인 고용이 조금 일반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좀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희 대표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발달장애인 직원이 240명 정도 있고요. 비장애인 직원은 약 80명가량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를 세운 지가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발달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저희는 뭐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보호고용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도 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일반 고용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8년 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많은 좌충우돌 시도를 해서 나름대로 회사라는 곳에서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좀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두 가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직무 환경, 정서 지원 환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무 환경은 제일 중요한 게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쉬운 직무를 제공하는 것, 직장으로서의 규율을 유지하는 것,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서 지원 환경은 정서 지원 체계를 일단 갖추고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고 마음 지원 도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외부 활동, 다양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건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애 유형이 다르더라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줄기는 결국 비슷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발달장애 입장에서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겠지만 참고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무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일단 현재 사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발달장애인들의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이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민감성, 규율, 그리고 인내심이라는 4가지 핵심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용성인데요. 장애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도전 행동이나 문제 행동이 불편하다 혹은 불편하다가 아니라 어떤 직무에 부적절하다,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요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을 수용성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원들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환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관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입으로 들어오면 장애 이해 교육부터 하고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대화 매뉴얼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비장애인 관리자들에게 비폭력 대화 교육을 합니다. 비즈니스 매너 교육 뭐 이런 건 기본이고요. 매일매일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교육 내용을 전날 퇴근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내일은 날씨가 굉장히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퇴근 전부터 내일은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라는 교육을 해요. 저희는 이것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거기에 맞춰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얇은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상 현장에서 사원들과 부딪히게 되면 교육받은 것을 바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코칭과 상담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일만 전담으로 하는 장애사원 관리자, 장애사원 인사관리자라는 역할을 하는 교육 파트가 있고요. 이 교육 파트에 저희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장애사원들과 함께 일하는 관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성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지적으로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을 회사에서 고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서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실수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실수하지 않도록 직무 환경을 바꿔줄 수 있을지, 그런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원들한테 쉬운 직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지하철을 좋아하는 특징을 지하철을 활용한 배달이라는 업무로 만들었고요. 가급적 고성능이지만 단순 조작이 가능한 설비를 택하고 있고요. 저희 설비에만 10억 이상의 투자를 했습니다. 인수에만. 그리고 직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는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발달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도록 요청하면 실패하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꿔서 직무를 재설계하고, 그리고 분업과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직업에 준비되어 있는 기능에 맞춰서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쉬운 글과 시각적인 자료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도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희 매뉴얼 중에 한 페이지를 지금 예시를 했는데, 이게 편의점에서 새로 입고된 물건을 정리할 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선입선출이라는 방식으로 진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선입선출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요. 새로 입고된 제품을 오른손에 들고 그 똑같은 물건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왼손으로 재고 제품을 빼고 오른손에 있는 것을 걸고 그 다음에 왼손에 있는 것을 앞쪽에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지면 저절로 선입선출 진열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 때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설명은 최대한 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꾸준히 저희가 도구를 개발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저희가 제과 사업이 있는데, 제과 사업에서 계량이라는 것을 사원들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계량을 하면서 자꾸 설탕을 넣었는데, 여긴 지금 황설탕을 쓰지만 소금이나 베이킹 파우더나 밀가루나 다 똑같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베이킹 파우더를 안 넣고, 어떨 때는 소금을 안 넣고,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레시피를, 똑같은 양식의 레시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바꿨어요. 이 빨간 실선 안에 있는 것처럼 장애사원들한테 주는 레시피는 매번 새로운 걸 프린트해 줘야 되지만, 황설탕을 넣고 옆에 빈칸에 체크를 하고, 소금을 넣고 빈칸에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합을 하기 전에 자기가 투입한 것을 체크를 해서 빠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바꿔줬습니다. 이런 거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장애 특성에 맞춰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쿠키를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성형을 한 것을 손으로 눌러서 쿠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이 적당한 크기인지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적당히 하라라는 말은 잘 하지 말라는 짓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라는 것을 이 동그란 아크릴 판으로 규격을 알려주는 거죠. 이 규격과 비교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누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화훼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컨디셔닝이라는 일을 장애사원들이 해요. 그래서 이 컨디셔닝을 할 때 꽃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줘야 되는데, 그 일정한 길이를 자를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컨디셔닝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도구고요. 난 배송을 사원들이 직접 하는데, 난 배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배송용 가방, 난의 화분 높이까지
가드가 달려있는 가방을 저희가 직접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배송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 현장에서 사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혹은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니까 규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허용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240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지켜야 될 규율을 서약서라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큰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회사 곳곳에 붙여놔요. 그리고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서약서를 같은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 서약서가 약속이고 회사의 규칙이고 지켜야 될 규칙이면서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서약을 기준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이 생겼을 때 규칙을 위반할 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직장생활 안내라는 것도 입사할 때 제공을 해서 직장생활의 기본 예절을 교육을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이 정도의 기본은 장애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해 줄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합니다. 직장이다 보니 징계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른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하게 징계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징계까지 가기 전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방적 교육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 시작 전 조회라는 형태의 교육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교육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경고로 넘어가요. 서면 경고를 하면 집에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서면으로 집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걸 받고 확인서를 회사로 보내주셔야 돼요. 확인서를 보냈다는 것은 집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면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강도가 세졌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이 되는 면이 있고 서면 경고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계속되고 불가항력인 상황이 된다. 또는 폭력이나 성희롱 같이 경고 누적과 관계없이 이제 징계 퇴직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징계 제도를 조금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징계까지 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오래 계속하자라는 의미의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로서 해야 되는 기본 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나 이 상시 교육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쉬운 글, 쉬운 말 이런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법정 의무 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들한테 적합하게 제공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호감 가는 직장인 되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안전사고에 관련해서도 저희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각 사업팀별 상황에 맞춰서 사원들이 자주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관련된 사고를 정리해서 포스터를 붙여서 늘 주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훈련 단계와 수습 정규직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훈련부에서는 거의 훈련 상태에서는 체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적응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수습 채용이 됐을 때 이제 적응 훈련 단계, 그 다음에 부적응할 때 보충 교육하는 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 교육을 할 때에도
설명을 단계적으로 나눈다거나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시각적 설명을 곁들이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개선사항 피드백하는 이런 고려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서 지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발달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지 못해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의 발달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과정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 기본적인 정서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표현을 하든 못하든, 그리고 불안, 분노 이런 다양한 정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 자기의 이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한다거나 자기가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겠어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으면 조금 그 마음의 어려움이 내려간다고 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쌓이고 이게 누적이 돼서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예방적인 지원을 하는데 저희 회사의 정서지원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서적인 어려움의 호소가 파악이 되면 이것을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해서 회사의 입장에서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회사 내에서는 일단 스트레스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개별적으로 면담,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외부에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최대한 많이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가정 내에서도 이제 회사의 관찰 내용을 공유해서 가정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요청이지만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나 상담을 받으시라는 권유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복지관이라든가 상담센터 이런 데에 지지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으면 훨씬 더 좋아서 또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갖추고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왼쪽이 저희 휴게실이에요. 작지만 미니 당구대와 탁구 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사원들이 이제 편히 앉아서 책도 보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고 그 안쪽으로 조금 더 스트레스 상황이 심할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스트레스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용 리클라이너 체어라든가 또 빈백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자기가 진짜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인 것을 감안을 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5개 중에 내 마음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 확인 도구, 그리고 이렇게 마음 확인을 했을 때 관리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마음 지원 핸드북이라는 형태로 관리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체육센터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 주 2회 정도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성인병 위험군이 60%가 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외부에서도 이런 근무 시간 외에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게 하려고 요리 클래스라든가 뷰티 클래스, 아트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발달장애인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정복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각 장애 유형별로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이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각 분야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중호 처장님의 발표문에서 보면 고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14가지나 기술해 주셨는데 그거 아주 참 주옥 같은 건데 이거는 청각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사업주나 동료들이 청각장애인에게 느끼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청각 근로자들만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간략하게 추림이 한 3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상시 또는 취업 바로 전, 취업 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평상시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단 기본적인 습관 형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학교에서는 일회성, 특강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청각장애를 고려한 지도법으로 실천하기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취업 전에 그 근로자 지원센터도 좋고 다른 뭐 고용공단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한 2,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입사 전에 이런 직장 예절을 좀 가르쳐서 가는 방법도 좋고요. 세 번째는 근로자한테 수시로 가서 정기적으로 가서 약 5분, 10분이라도 핵심 포인트 같은 것을 수어 통역사와 같이 가서 지도하는 부분도 아주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여간 우리가 어떤 전문가가 좀 이렇게 옆에서 붙어줘서 같이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그 불만과 오해를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고용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이런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주나 동료도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례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희들이 현장 교육 직업 훈련을 하고 약 1년에서 1년 6개월 기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그때 한 2, 3일 간격으로 저희들이 교사나 수어 통역사로 약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가서 점심시간에 약 10분, 20분 정도 직장 동료와 당사자와 상사,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점심시간에 잠깐 인식 개선, 또 기초 수화 교육, 또 노래 부르기, 경진대 이런 것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청각장애인 당사자도 올라가고 그 현장 실습했던 학생들의 100%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계속 최소 3년 이상은 근속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오해가 많이 없어져서 적응을 잘 하게 되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그 업체에서는 또 청각장애 해보니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 해서 다른 업체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선순환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 인식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입사 전에 장애 인식 개선을 의무적으로 하지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입사가 정해지면 그 장애 유형에 관한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게 더 좋고 효율적이고 경제성도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 개선 방법을 다 달리해야 되고 내용도 달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예. 오늘 그런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인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체 분야입니다. 아까 모든 그 장애 유형 다 똑같겠지만 직장에서 보수가 높거나 정기직으로 일할 때 그때는 아주 괜찮죠. 그래서 계속적인 고용이 이제 유지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장애나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이 그 외에 이제 요인 가지고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그런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의 경험을 들어보면요. 가장 문제는 같은 비장애인 동료하고 같이 이제 입사를 같이 했는데, 비장애인 직원은 계속 이제 승진을 하고, 장애인 분은 이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 때문에 많이 그만두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제 동료들도 그렇고, 특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동료들과의 또 갈등까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방법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소위 말해서 이런 그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서 센터장님께서 많이 좀 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충분하게 상담을 받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대부분 다 해고를 당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해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 그 분들이 일본공유 시장에서는 그게 아주 좀 비일비재한 사례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조금 거기에 대한 뭐 상담도 좀 해주고 거기는 대응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실장님이 그 직장 생활이 이제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 당사자인 실장님이 언제 어떨 때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승진해서 누락하거나 아니면은 동료들과의 사소한 시비로 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장애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낼 때, 그다음에 사업주도 야 네가 장애인이니까 참아야지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직장 생활을 오래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지요. 그다음에 일반 고용시장에서 다음 직장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베어베터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장의 환경을 갖고 있는 일반 고용시장에서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뭘 참아야 되냐면 내가 참으면 우리 직장 안이 적어도 나 때문에 어떤 분란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도 모른 척하고 아니면 외면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직장 동료하고 술을 하면서 야, 그때 네가 그래서 그런 얘기해서 내가 섭섭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해를 좀 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안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반 고용시장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조금 사례를 넣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각 분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때 시각장애인은 이제 직업군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전통 그 업종 외에 요즘은 이제 공무원, IT 종사자, 문화예술인, 법조인 등을 이제 언급하셨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이 중에서 총장님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이런 그 분야 쪽에서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한 실제 사례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기는 한데, 이제 지금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특수교사로 임용이 되면 예전에는 다 명학교를 다니셨는데 지금 그냥 일반 특수학교 뭐 다른 장애 영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특수학교로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특이한 경우는 충남에서 근무하시는데 일반 학교 영어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어떻게 시각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분인데 본인도 특수교육 전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 직업군에서 벗어나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에 기술, 뭐 그런 것들의 변화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이라든가 법조인이라든가 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점점 확대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각장애인한테도 무슨 안마사나 어떤 전통 직종 외에도 이제는 거의 다 모든 직종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든 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힘을 좀 쓴다면은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그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이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발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특히 관심이 가는 거는 그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발달장애 근로자를 위해서 이 복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요. 여기서 이제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거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이 지금 발달장애인의 그 정서적인 어떤 문제 그 감소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른 직장인들처럼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로서의 스트레스가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저에 우울감이 있어요. 불안감, 뭐 강박적인 행동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분노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 확인이나 이런 절차로 자기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을 발산할 수 있게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내가 이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도 이런 방법으로 조금 관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원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도움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것이 효과인 것 같고요. 또 외부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점점 참여가 늘어나서 너무 참여 신청자가 많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참가자를 결정해야 될 정도예요. 이제 그런 것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그 질문인데요. 그 베어베터에는 발달장애인이 아까 240명 직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어베터는 이렇게 직원이 많으니까 정서지원 체계를 이제 활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은 소수가 고용돼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이 한 3명, 4명 뭐 이렇게 고용돼 있으면 그분한테도 다 이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다 필요한데 이거를 다 운영하기는 힘들 테고 그래서 이런 소규모 사업체에서 운영한다면은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거를 추천하신다면 어느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게 일을 해야 정서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발달장애를 이해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관리자, 동료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도록 쉽게 제공되고 있는지라는 직무 환경이 잘 발달장애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정서지원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회사 내에서든 회사 바깥에서든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는 거,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본문 내용 보면 아까 서명 경고할 때 가정과 함께 개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명 경고장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어떤 사업체에서는 좀 개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발달장애 부모들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네. 예, 회사는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해가는 거지 부모님이 회사에 어떤 참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원이 독립적인 회사 생활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면 경고를 집으로 보내는 거는요. 집에서도 그 사원이 회사에서 계속 그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가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원이 직장 생활을 오래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의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청각의 그 윤중호 처장님하고 시각의 하성준 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속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라든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들이 고용관리에 이렇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당사자들도 회사와 보조를 좀 잘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갖춰야 할 어떤 자세라든가 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윤중호 처장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덕목이 뭐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장애인이라고 해서 덕목이 따로 있는 게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할 때 갖춰야 할 덕목은 장애인, 비장애인은 구분 없이 무조건 다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중에서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해 봤을 때 청각 장애인으로 장애로 인해서 더 특히 좀 가져야 되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직장에서 장애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발표 자료에 있듯이 청각장애 부족한 것은 양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오면서 누구랑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고 자기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더더욱이 밥 먹어, 잘 자, 좋았니 이 세 단어 이외에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 부분을 조금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게 지켜야 될 청각장애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기본 예절.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슬리퍼 끄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고함 지르는 소리. 이것은 비장애인도 하지 말아야 할 덕목이긴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그 소리가 본인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 한다는 거죠. 옆에서 이기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은 사전에 가정과 학교와 취업 전에 꼭 시켜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서 직장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하성준 총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본 많은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례를 그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서 보면 이 노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은데 시각장애인 헬스키퍼나 시각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회사들의 노무 관리자들이 보면 그 시각장애인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뭐 어떤 오해,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어색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 개선의 문제도 크다. 그래서 그 취업 발전 이후에 사후 지도의 초점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그다음에 상호 이해,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의 이런 모습들을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장애인 노무 관리자들한테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해라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뭐 갈등도 해결되는 부분이 많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실장과 이진희 대표께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이 고용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석 실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일단 센터에서 역할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일하면서 갖게 되는 스트레스하고 차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트라우마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쌓인 그 스트레스나 이런 트라우마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할, 그다음에 상담 창구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뭐 이게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 소통도 있고, 그다음에 카톡을 통한 뭐 이름을 무기명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본인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 주면 그렇게 거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 비장애인하고 같이 근무하는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물며 저희 친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요. 뭐 공무원 생활 근데 끝까지 지금 그 공무원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지금 겨우 1명 남아 있어요. 한 5명, 6명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하 직원,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 직원이 어느 날 자기의 상사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 방식 때문에 그거를 쉽게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은 어쨌든 간에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그 직장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본인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로 자꾸만 비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근로자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화해서 좀 상담해주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 고충을 줄여주는 방식, 뭐 설사 해결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마음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대표님께서 저희 센터에다가 좀 해주실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내에서 직원들한테 뭐 스트레스 관리나 필요한 최소한의 상담은 하고 있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이 직장 생활의 지속 정도를 목표로 하는 개입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담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친구한테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담 같은 게 필요할 때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직장도 오래 다니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지 상담이 필요할 때 가정에서도 그런 걸 지원해주기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이제 이 센터에서 좀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센터에서 지원해 주시려면 그 상담 역량을 센터에서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상담자가 발달장애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상담자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비장애인들한테 하는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뭐 마음 상태가 뭐 어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보고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그 언어적인 대화, 상담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상담에 접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만드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안들을 장애 유형별로 잘 들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면 지체 분야는 이제 업무 능력과 적응력만으로는 고용 유지에 한계가 있다.
직장 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숙지를 해야 된다. 시각은 개인의 직무 능력이 아니라 자립생활 능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발달장애인은 직무 환경과 정서 환경을 각 사업체에 맞게 잘 구축해서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된다. 또 청각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불만, 부적응이 다수 발생하니까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들께서 이제 조언해 주신 내용 그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 서울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더 심도 있는 상담 체계를 갖추고 또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이제는 고용 유지다 이 자담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